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그동안에 힘들게 살아온 만큼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 고민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저는 현재 결혼 20년 차 되었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시부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평생 동안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운영하시던 사업을 정리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시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조차 불가능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가족 모두 고민에 빠지게 되었었죠. 남편은 새 시동생 내외를 따로 불러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모두가 돌아가면서 시부모님을 도와드리기로 의견을 내세웠지만 시동생들은 장남인 남편의 말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었는데 새 동서들은 남편의 말에 불만을 가져왔었죠. 이득도 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반대를 해오다 보니 결국 시동생들도 동서들의 눈치 때문에 시부모님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동서내의 가족들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저희 부부만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을 왕래하면서 도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장시간 되다 보니 제일 큰 문제는 체력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걸로 결정을 보게 되었네요. 저희가 시댁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에 시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미안해 하셨죠. 하지만 가족이란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거라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피하지 말고 직접 부딪혀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남편과 저와의 의견이 일치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저희 결정에 대해 항상 고마워해 주셨어요. 당연히 마냥 좋을 수는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었고 알게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많은 대화로 서로를 이해했고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저에게 항상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한 지붕 아래 모두가 함께 모여 살아온 지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변화가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네요. 어느 날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마치고 동서들과 함께 정리를 하고 있는데 둘째 동서의 한마디가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동서들과 약속을 잡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동서들은 서로 똘똘 뭉쳐서 자주 모임을 가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뒤에서 부동산 얘기를 주고받더니 둘째 동서가 저에게 와서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은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이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계시잖아요. 형님 부모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속이 많이 타실까요? 거기에다가 맨날 집안일만 해야 되니 사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큰 아주버님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니 재산이 모일 일도 없겠네요. 요즘 집값 상승으로 저희들이 투자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몇십억씩이나 올랐는데 형님은 1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집안에만 박혀 있다간 나중에 정말 큰일 난다고요. 이렇게 생활한다고 해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알아주실 것 같아요?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지금까지 형님한테 직접적으로 뭘 해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형님 미련하신 거예요? 아님 지능이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죠. 거의가 지금은 당연한 권리로 바뀐 것 같은데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그냥 이용 수단밖엔 안 돼요.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다가 나중엔 수틀리면 형님의 소중한 시간만 희생했을 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나보고 지금 이혼이라도 하라는 말이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서둘러 주방 정리나 좀 하지. 저도 둘째 형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너무 미련한 짓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시부모님 집에서 수발들며 지낸 세월이 10년인데 그동안 돈은 좀 만져보셨어요? 월급조차 받지 못하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형님은 그냥 평생 무료 봉사만 하시는 거라고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꺼내겠어요? 형님의 인생이 불쌍해서 그래요. 정작 집 한 채도 없는 무주택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획도 없으신 거죠? 10년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앞날에 변화가 있겠어요? 앞으로도 똑같겠죠. 큰 아주버님도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살고 계신데 집안에만 박혀서 사는 형님이 다를 게 없죠. 괜히 시간만 버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정리하세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무료 봉사해주는 가정부 하나 드린 거나 다름없는 거죠. 솔직히 저희가 왜 그동안 형님한테 말도 안 붙이고 지내온 줄 아세요? 너무 미련하고 답답해서 대화도 안 통하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해봤자 뭐해요. 괜히 큰 아주버님한테 한 소리밖에 더 들어요. 저희가 이 얘기한 거 또 쪼르르 달려가 아주버님께 얘기하실 건 아니시죠? 동서들은 제가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동서들과 그동안 대화를 섞지 않았던 건 자기들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못 산다고 평소에도 무시를 해왔었는데 제가 이용만 당하고 있다며 지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동서들의 예의 없는 행동들에 동요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무시하면서 지내왔었네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무반응을 보이니 또다시 입이 근질거렸는지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동서들은 저에게 생각 없이 막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는 건 누구의 부탁이 아닌 제가 원해서 그랬던 거였고 10년간 시댁에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이용당하며 살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시댁에 들어온 이후 시모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에게 모든 걸 시키셨다면 당연히 동서들이 말한 것처럼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시모는 제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움직이시고 가끔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도 제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저보다 몇 시간 먼저 일어나셔서 음식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시모의 모습은 조금도 변화가 없으셨어요.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데 동서들은 저희 가족 관계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무조건 본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거리를 뒀으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주방 일을 끝낸 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휠체어를 타고 계신 시부께서 시동생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자 동서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네요. 너희들이 내 자식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어떻게 된 게 큰아들 빼고 너희들은 하나같이 집안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야? 돌아가면서 서로 도와주며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니? 너희 큰형이 고생하는 거 안 보여? 고생은 원래 사서 하는 거라잖아요. 형이 원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불편하시면 요양원을 가세요. 왜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시려는 건데요? 큰형 힘든 것도 모자라 저희한테까지 부담을 주시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모면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죠.
되려 짐을 주면 어떡해요? 쓸데없는 말씀 하실 거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이런 말 들으려고 저희가 시간 내서 온 건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온 것뿐이니 이제 그만하세요. 10년 전이랑 10년 후의 삶은 많이 변했다고요. 그때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컸다면 지금은 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도 바쁜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저희 인생의 피해를 봐야 해요? 고생은 형 혼자 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엄마도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아버지 붙잡고 계실 건데요? 그냥 요양원에 모시라니까요. 그래야 모두가 편하다고요. 이 사람 말이 100번 옳아요. 아버님 괜히 고생만 시키려 하지 마시고 조용히 들어가시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세요. 둘째 동서내외의 시작으로 셋째, 넷째도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참고 있던 남편은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자 시모는 새 동서내외들 보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며 마무리를 지으려 했지만 본인들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그동안의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동서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요? 큰형님이 여기 와서 수발 좀 들어준다고 저희들과 눈에 띄게 차별을 두시잖아요. 일손 좀 도와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너희들 그만하지 못해? 여기 싸우러 온 거니? 당연히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한 만큼 신경 써주는 건 타당한 건데 그게 뭘 서운하다는 거야? 너희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리고 있잖아. 그런데 큰 며느리 봐라. 10년 동안 잠깐 외출하는 것 말곤 집 밖을 제대로 나가본 적 있니? 명절날 외에는 거의 다 집에만 있었다고. 너희들이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도왔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겠지? 그런데 차별을 한다고? 너희들이 큰 며느리를 먼저 따돌리고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니?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뒤에서 전부 다 살피고 있었다. 적어도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면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차별받지 않고 대우받고 싶으면 생각부터 뜯어 고쳐라. 뭘 뜯어 고쳐야 한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저희한테 잘 하셔야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중에 저희한테 손을 벌리게 될 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아버님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기만 하셨어도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겠죠. 그동안 자식들을 키워줬으니 그에 대한 보답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식들 좀 그만 힘들게 하시고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야? 너희들의 마음 충분히 알았고 2번 다시 바라지 않으마. 하지만 너희들도 절대 우리한테 찾아와서 손 벌리는 일 없도록 해라. 앞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겠지만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 우리 집에 2번 다시 고개 내밀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든 신경 쓰지도 마라. 몸은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입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살아나시는 것 같다니까. 아버님 마음 잘 알았으니까 저희 이제 그만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시간이 지나도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도움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평생 큰형이랑 큰형수 끼고 살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세월이 지나 2분이 세상을 떠나신데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니까 2번 다시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네요. 둘째 시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뱉은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남편은 둘째 시동생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들은 오히려 서로가 똘똘 뭉쳐 저희 남편을 강하게 밀쳤고 그 모습을 본 시부모님께선 엄청난 충격을 받으셔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동서들은 짐덩어리 같은 시부모님을 떼어낼 수 있었던 날이었다며 서로 축하한다고 웃으면서 밖으로 나갔고 남편은 시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지만 남편의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동서들을 따라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멍한 얼굴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선의 애들은 애초부터 시댁에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두며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고받고 말았네요. 동선의 애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조용해진 집안의 시모는 방에서 나와 어질러진 거실들을 정리하며 힘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다가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결국 시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셨는지 휘청거리셨네요. 시부모님께서 바라신 건 별거 없었어요. 주말에라도 잠깐 시댁에 내려와서 서로 도와가며 좋은 관계 유지하자는 거였는데 시동생과 동서들은 그런 것조차 귀찮아하며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를 짐처럼 생각했고 요양원에 들어가 살라는 막말을 퍼부었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면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셨고 동서내외를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연락을 끊어 버리셨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들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만 있었죠. 그런 삶을 지속해 오던 어느 날 시동생들이 갑자기 시댁에 찾아왔어요. 안 봐도 대충 느낌이 왔지만 일단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모른 척 하실 건 아니시죠?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와서 손을 벌리겠어요. 그 난리를 치고 떠났는데 지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니? 너희들한테는 땡전 한 푼 줄 수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세요. 자식 간에 빌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이 지금 위기에 빠졌다는데 돈이 문제예요? 작년 때까지만 해도 정신없이 건물 투자했었는데 지금 현재 세입자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월세가 돌지 않아서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생도 사정은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힘들게 투자한 건물을 헐값에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시기만 좀 지날 수 있게 지원 좀 해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해달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얼마 전까지 난리를 치고 가셨으면서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정작 아버님 어머님께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온갖 불만 다 털어놓고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정작 본인들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요? 저 같아도 안 도와줄 것 같은데요? 아버님,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어차피 그때뿐이에요. 전혀 감사하지 않을 거고 지금 태도를 보면 이게 돈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냥 아버님 재산을 뜯으려 온 거잖아요. 형수님은 조용히 좀 계시면 안 될까요? 어디서 가족들 얘기하는데 끼어들고 있어요? 주방에서 과일이나 내와요. 어디서 큰 며느리한테 눈을 치켜두고 있어? 너희들이 나한테 돈을 맡겨놨냐? 뭐가 이쁘다고 내 지갑을 열어야 하는 건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건들기 싫으니까 이자를 내 돈으로 납부하겠다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욕심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그 꼴이 된 걸 왜 내가 뒤처리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이런 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길거리에 앉아도 절대 도와줄 생각 없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너희들을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뜯어 고칠 생각이다. 시부도 시동생들의 태도에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절대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시동생들은 시부의 태도에 화가 났는지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화를 냈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곤 더 이상 참지 않고 시동생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동생들만 시댁에 와서 안 되자 동서들까지 집에 찾아와서 돈 타령을 시작했고,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동서들의 얼굴에 뿌려 버렸네요. 동서네 애들이 상가 건물을 몇 개를 투자했는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자 폐업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고, 상당히 많은 대출을 하게 된 동서네 애들은 월세가 들어오지 않자 이자를 납부하는 게 어려워질 정도로 상황이 힘들게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상가 건물을 싸게 처분하기에도 그동안 붙잡아 놓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동서내외를 조금도 도와줄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집안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고 말았네요.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께서 모든 걸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동서네 애들은 시부모님께 땡전 한 푼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자 더 이상 연락도 없었고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던 어느 날, 저희는 시부모님을 따라 계획에 잡혀있던 일정을 소화하려고 집 밖을 나섰는데, 상황이 급했는지 차에 올라타 출발하려는 저희 가족을 동선 애들이 막아섰고, 시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라며 서둘러 계획에 있던 일정을 소화하려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동서내외는 저희를 끝까지 쫓아왔고 어느 한 건물에 도착을 하게 되자 동서내외들은 급하게 차에서 내려 사색이 된 얼굴로 저희를 보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시모가 차에서 내렸고 잠시 뒤 시부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차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차에서 혼자 걸어 내려오실 수 있으신 거예요? 분명 사고로 허리를 다치셔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시잖아요. 언제부터였어요? 왜 저희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신 건데요? 그리고 여기는 왜 오신 거죠? 병원 개원식이 아버님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알고 싶은 거냐? 너희들이 언제부터 우리 가족 일에 신경 쓴 적이 있었어? 내가 걸어 다니던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그것들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입 아프게 설명하고 싶지 않으니까 개원식 방해하지 말고 당장 물러가라. 아버지, 그건 아니죠. 저도 자식인데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언제부터 걷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지. 5년 전부터 조금씩 걸으실 수 있으셨다. 그런데 왜 비밀로 했냐고? 보면 모르겠니? 너희들이 하는 짓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건물은 너희 아버지가 전 재산을 투자한 병원이다. 10년간 고생한 큰애들의 명의로 넘겨주신 건데 뭐가 잘못됐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동안 큰애한테 무주택자라고 무시하는 동안 이 건물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는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려 했지만 그걸 전부 다 걷어차놓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게? 이왕 온 거 개원식 떡이나 한 봉지씩 가지고 돌아가라. 이런 걸 진작에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이 병원을 아주버님과 형님 소유로 가질 수는 없는 거라고요. 이 사람도 자식이니까 당연히 재산에 관여할 문제는 있는 거예요. 절대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순 없어요. 동서,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겠어? 왜 동서들이 그동안 시부모님께 상처 줬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잘못은 인정하고 시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잘났다고 그동안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해? 동선의 애들은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팡이에 의지한 채 혼자서 걸으시는 시부를 보며 일제히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시부모님께 했던 상처되는 말들은 전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었네요. 시부모님은 사고로 허리를 다치시면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된다고 의사의 진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몸의 신경이 기적처럼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아래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부는 동선애에게 이 사실을 숨겨달라며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몇 번이고 기회를 줬던 건데 동서들은 전부 다 걷어차면서 장례식장에는 발도 들이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말들까지 서슴없이 뱉었던 겁니다. 시동생들과 동서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게 된 시부는 그때부터 자식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거라 다짐하게 되셨고 모든 재산을 저희 남편에게 넘겨주시기로 하셨죠. 시부가 다치게 되시면서 사업을 정리한 거지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시부는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 꽤 많은 곳에 투자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모은 재산을 병원 건물을 세우는데 더 큰 투자를 하게 되신 거였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은 앞으로 남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될 테지만 저희 부부의 삶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눈앞에서 시부의 재산을 놓친 동선애이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고 그제서야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부는 절대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형님, 그동안 저희들이 무시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사정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주저앉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 전부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라고요. 대출빚도 못 갚으면 앞으로 저희들 어떻게 살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용서받을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아요? 아버님한테 좋게 얘기해 주세요. 형님 한마디면 모든 상황 정리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0년간 아버님 댁에 버티고 계셨던 이유를 미리 알려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나오지도 않았죠. 그냥 휠체어 타고 계신 아버님 수발들 생각하니 너무 끔찍했던 것 뿐이에요. 나라고 아버님 뜻을 알고 있었겠어? 나랑 애들 아빠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거야. 그런데 동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서로 힘들 때 도와줘야 하는데 동서들은 어떻게 했어? 오히려 힘들 때 거리를 두면서 조금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눈앞에 세워진 병원 건물을 보니까 군침이 흐르는 거야? 미안하지만 이번만큼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네. 개원식 시작해야 되니까 그만 돌아가죠. 동선애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발만 구르며 개원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의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만 넘겨줬다는 이유로 시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네요. 일이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미 시부모님의 부양을
적극적으로 도운 남편과 저에게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동생들의 동의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변호사를 통해 듣게 되었지만 시동생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 하네요. 결국 그 끝은 본인들이 손해라는 걸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니 저희도 더 이상 용서해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가족이란 힘들 때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선의 애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도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앞으로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고 도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는 아주 좋은 경험을 했는데요. 그동안 무시하고 제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땅을 치며 후회하더니 결국 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을 제 눈앞에서 보게 되었네요. 사건의 시작은 30 초반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족 간의 문제점들은 없었고 평범할 정도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시부모님의 부름으로 가족 모두가 모여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주류를 납품하는 차량이 저를 못 보고 그대로 후진을 하게 되면서 차량 밑으로 깔리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깊은 잠에서 깬 듯한 몽롱한 느낌 뒤에 몰려오는 엄청난 고통에 눈물이 쏟아져 버렸는데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며 상태를 살피고 있던 남편과 가족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죠.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말도 잘 나오지 않아 눈빛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을 하게 된 남편이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었네요. 충격적이게도 제가 2 다리를 잃게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몸에 온 힘을 주며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남편이 얘기한 대로 제 2 다리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류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그 밑으로 깔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후진하고 있던 주류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제 2 다리를 2번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분 좋게 가족들과 만나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왔는데 한순간에 제 삶을 앗아간 사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평생을 2 다리 없이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 버렸던 거죠. 제 앞에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가족 모두 제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과거로 되돌리고 싶은데 야속하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로웠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제 모습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세상을 떠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항상 제 옆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시댁 식구들이 저를 짐스럽게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불만이 커진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네요. 나는 그동안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나서 단 한 번도 싫어한 적 없었다. 지금도 너를 원망하고 싶진 않지만 내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더는 지켜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살려고 이렇게 찾아왔으니 상처되는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온다 해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도 우리 입장을 조금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구나. 두 다리를 잃은 너를 내 아들이 평생 책임지고 산다는 건 나도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고 내 아들 인생의 앞날은 앞으로 암흑밖에 없을 거라는 게 너무 끔찍해서 잠 한숨 못 자고 있다. 솔직히 우리가 잘못을 냈으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았을 텐데 이 사고는 너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주변만 잘 살폈다면 이런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겠지. 후진하는데 주류 트럭 차량에서 부저음이 울렸다고 하더구만. 그걸 왜 못 들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귀가 먹지 않는 이상 왜 그걸 못 듣냐는 거야. 어찌됐든 사고는 벌어졌고 앞으로 내 아들은 평생 너 옆에서 희망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둘의 관계를 여기에서 이만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한다면 놓아줄 수도 있어야 하는 거야. 사돈께서는 며느리 네가 딸이니까 책임질 수 있겠지만 내 아들은 다르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구나. 그냥 이혼해달라는 거 아니고 그만큼 너에게도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질 테니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한 명만 불행하면 되는 거지. 둘 다 불행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옆에 평생 동안 붙어 있겠다고 결정한 건데 왜 다들 오셔서 이 난리를 치시는 거죠? 제일 힘든 사람한테 더 큰 상처를 주시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씀 하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이혼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말씀 하실 거면 두 번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서방님의 문제는 혼자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끌고 갈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세요? 그동안 동서랑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1, 2년 지나다 보면 동서 수발드는 것도 지치게 되고 결국엔 그때 가서 이 말이 또 나오게 될 게 뻔하다고요. 그때 되면 서방님 젊은 나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서둘러서 서로 갈라서는 게 나아요. 한 사람만 생각하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체가 같은 의견이니 서방님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시댁 식구들은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루 만에 이혼을 시키지는 못할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지 시댁 식구들은 몇 차례 더 찾아왔는데 하필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잠깐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저희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의견 충돌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안 좋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상처받을 만큼 거침없는 말을 뱉으셨어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린 건데 이혼을 시키지 않겠다는 건가요? 제 아들 인생 사부인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둘이 좋던 싫던 그건 저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내 아들이 힘들어질 게 안 봐도 눈앞에 보이니까 그런 고생을 하고 싶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헤어지게 만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양다리 잃은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평생을 남의 등에 빈대처럼 붙어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왜 제 아들이 겪어야 하냐는 거예요. 사돈분들의 자식이니 책임지고 옆에서 끼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요. 애들은 양가 집안이 얼굴 붉히며 싸우는 걸 원하고 있겠어요? 누구 자식 아니랄까봐 눈치가 없는 것도 어쩜 똑 닮아선 저희 가족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주시네요. 저희는 무조건 이혼 성립시킬 테니까 사돈께서도 더 이상 그만하시고 저희 가족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이 문제로 좋게 얘기하는 건 오늘이 끝입니다. 두 번 다시 며느리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데려가세요. 돈을 준다는데도 왜 마다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애들 문제를 왜 저희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 겁니까? 둘은 헤어질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거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상처를 줘야만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부부라는 게 뭐예요? 평생을 함께하기 위한 약속을 한 거고 힘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게 부부인 겁니다. 무조건 잘 되고 잘 살기 위해 부부의 연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아직까지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사돈분들께서 가로막으려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는 할 말 없으니까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같이 일어나시죠. 저희가 먼저 돌아가면 제 딸에게 상처되는 말들 쏟아내실 게 뻔하지 않겠어요? 저희는 충분히 대화를 주고받았고 애들도 이해 못하는 상황은 아니니 둘이서 결정할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봤자 서로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그 누구도 둘을 갈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날 저와 부모님은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시부모님 입장을 생각하면 그것 또한 이해 못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절대 이혼은 없을 거라면서 그만해달라고 시부모님께 애원하고 있었죠.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남편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힘들어 보였어요. 절대 이혼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지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남편의 진심을 솔직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가 부모님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신 뒤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어요. 뭘 어떻게 해? 지금 이대로 쭉 살면 되는 거지. 나는 당신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마음의 변화가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오히려 부모님께서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오시는 게 더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당신과 결혼을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모든 걸 감수하고 그 책임을 오로지 내가 안고 가겠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무작정 내 말을 무시하고 부모님 의견만 내세우시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어찌됐든 지금은 일이 벌어졌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당신과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 많이 있잖아. 그럴 때마다 이혼했어. 오히려 그런 일들을 계기로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졌고 하는 일들 모든 게 잘 된 적이 훨씬 더 많았다고. 이런 대화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불안해할까봐 절대 헤어지는 일은 없다며 안심시켜 주려고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에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있게 될 많은 고민들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 두 다리는 잃었지만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더욱더 끈끈해졌고 저희의 마음을 확고하게 굳히자 난리를 치시던 시부모님께서도
결국 두 손을 들으셨네요. 시모는 남편에게 절대 부모 원망하지 말라며 앞으로 저를 대하는 모든 것들이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무거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조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비록 남편 혼자 일을 하게 되는 처지가 되었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가 남편 혼자 벌게 되니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었지만 저도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양손은 멀쩡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찾아보던 도중 손부업이라는 여러 가지 일거리들을 접하게 되면서 저에게 맞는 일을 시험 삼아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삶에 노력하려는 모습을 남편도 긍정적으로 봐주면서 또 다른 활력소를 찾은 것 같아 즐겁게 손부업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최대한 부업 일거리를 많이 처리하면 좋겠지만 제가 두 다리를 잃게 되면서 다른 곳에도 여러 가지 후유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일을 해왔었죠. 그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겼고 저도 집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그런지 자존감도 떨어지지 않았네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형님의 딸이 며칠 뒤 중학교를 졸업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저도 조카에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사서 주는 것보다 이제 고등학생이고 자신이 원하는 걸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달 꼬박 힘들게 일해서 모은 50만 원을 들고 조카의 졸업식에 남편의 도움을 받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카의 졸업식이 끝나고 모두가 음식점에 모여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조카에게 졸업 선물로 봉투 하나를 건네는 순간 형님의 한마디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뭐야? 졸업 선물로 용돈을 준 거야? 잠깐 이리 줘봐. 얼마인지 엄마가 확인 좀 해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네. 내 딸 하루 간식비도 안 나오겠다. 이거 가지고 뭘 살 수 있겠어? 요즘 애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다니는 탭 같은 것도 거의 100만 원 돈 하는데 이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꼴랑 50만 원 주고 이것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한테 뭘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그냥 간식거리나 사서 먹어야지 어쩌겠니? 이런 건 받아도 기분이 별로지 않나? 형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인 줄 알면 그런 말 안 나올걸요? 형수 집안이야 그래도 부족함 없이 생활을 하시니까 50만 원이 적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졸업하는 조카한테 용돈 좀 주겠다고 손부업 힘들게 한 달 꼬박 일해서 50만 원 버는 건데 꼭 말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정말 너무 하시네요. 좋은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리고 조카한테 준 선물인데 왜 형수 가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조카한테 돌려주세요. 저는 이 기분으로 한 공간에서 같이 식사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제 말에 많이 서운하셨나 보네. 그런데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졸업식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제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졸업식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동서 다리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무슨 동물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 전부 다 모여서는 관심 집중만 들어서 저희 가족을 엄청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거 뻔히 알면 그냥 안 오면 되는 걸 굳이 와선 괜히 피해나 주고 꼴랑 50만 원 줬으면서 그걸 알아달라고 손법했다는 말을 꼭 제 딸 앞에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 돈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겠냐고요. 그만들 좀 해라. 그래도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굳이 얼굴 붉혀야 되겠니?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만 있겠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우리도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어쩌겠어. 나도 정말 하루하루 복장 터져서 잠 한숨 못 자고 있다. 며느리 저 두 다리만 보면 내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50만 원 버는 걸로 내 아들한테 어깨 으쓱대면서 생활비 일조했다고 더 많은 걸 바라고 있었겠지. 나도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만 보면 내 속이 뒤집어진다. 차라리 그냥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좋을 것 같네.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 모임 같은 건 초대할 생각도 없으니까 일부러라도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 정말 다들 너무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죠? 저는 이런 몸을 가지고 싶었겠어요? 누구보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저라고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세요? 매일 아침마다 눈뜨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제발 꿈이길 바라지만 힘들게 눈을 떴을 때 보이는 두 다리는 현실이라는 걸 알게 해준다고요. 저도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얼굴 보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두 번 다시 저희한테 오라 가라 얘기하지 마세요. 사고 후유증 때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큰 소리 치지도 못하는데 차오르는 숨을 내쉬면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에 대해 힘겹게 모든 걸 쏟아내었고 제가 열을 올리자 시댁 식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할 말이 다 끝났냐고 물어보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하는 거였는데 남편 말고는 아무도 알아주려 하지 않아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돈봉투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면서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저를 보며 비웃던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버렸고 졸업식에서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형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게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날이 계기가 되었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를 잃었지만 양손은 멀쩡했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 저에게 적성이 맞는 사업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저 대신 두 다리 역할만 해줄 수 있는 직원들만 뽑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부모님 또한 저에게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는 걸 알곤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 결과 제가 운영하던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년 정도였고 그 기간 동안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는 저희 부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비록 두 다리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거에 감사했고, 저희의 삶은 더욱더 밝아지고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변리사를 찾아갔는데 상담을 받고 건물에서 나오던 도중에 저희 앞에 시부모님과 형님네를 마주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을 본 시댁 식구들은 한층 밝아진 저희 부부의 얼굴을 보면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 변리사님이 건물에서 나오더니 제 직위를 불렀고, 변리사의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폭풍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방금 저분이 동서한테 대표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안 보는 사이에 뭔 짓을 했길래 동서가 대표님인 거야? 그러게, 나도 똑똑히 들었는데. 예, 너희들 무슨 사업이라도 하는 거니? 왜 며느리가 대표가 되어 있는 거야? 그걸 왜 저희가 알려줘야 하는 거죠? 이 건물에 들어가시려는 걸 보면 외식하러 오신 것 같은데 그냥 갈 길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희는 인연을 끊은 사이 아닌가요? 여기에서 대화할 정도로 저희가 한가하지 않아서요. 변리사님, 일단 상표 등록 문제는 그럼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표 등록? 서봉님,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려는 거예요? 상표 등록을 한다는 건 특허를 낸다는 거잖아요. 동선에 돈 좀 벌었나 봐. 네, 저희가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손부업해서 힘들게 50만 원 벌었던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죠. 갑자기 돈을 벌기 시작한다니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희는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 형님이 그때 저를 얼마나 무시하셨어요? 제가 그날을 조금도 잊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어. 동서가 힘들게 손부업해서 벌은 돈이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동서네 저녁 안 먹었으면 오래간만에 얼굴 봤는데 함께 대화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좀 내주면 안 될까? 딱 봐도 오늘 일정은 끝났을 것 같은데? 가족이라는 게 뭐야? 서로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지. 가족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 아무리 인연 끊었다고 해도 한 번 맺은 인연 쉽게 끊어낼 수 있겠니? 내가 안 그래도 너희들한테 전화 한 통 하려 했었다. 최소한 소식은 접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 큰애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머니 사정이 꽤 힘들어졌거든. 그런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니 얼마나 좋아? 혼자만 잘 되는 것보다 가족들 모두가 서로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쉽지 않은데 잠깐만이라도 대화할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번 계기로 우리의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니?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더 이상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도움을 드려야 하는 거죠? 저희한테는 지금 흘러가는 시간들이 전부 다 돈이거든요. 당신도 할 말 없으면 그만 돌아갈까? 형님과 시모는 갑자기 제 휠체어를 붙잡고 저희 부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정보를 캐내길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알려주지 않았고 속을 태웠습니다. 형님은 개거품을 물며 저에게 뭐라도 얻어가고 싶어 하려는 속셈을 보였지만 저희 부부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뒤돌아 버렸네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은 손부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업인데 미싱 사업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방을 디자인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디자인한 가방들의 제품이 소비자분들의 마음을 설득시켰는지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네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집에까지 찾아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며 최대한의 정보를 캐내려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이런 일로 시댁 식구들과 또다시 엮이고 싶지가 않네요. 남편도 차라리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의 말만 나와도 진저리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가 하는 사업이 점점 더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앉아서 하는 부업에서 찾게 된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너무 만족하고 있고 꽤 많은 제작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네요. 위기는 기회라고도 하죠. 저 또한 삶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 지금 현재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님네의 사업은 나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라 이번에 상당한 빚을 떠안았다고 하네요. 회복하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시모가 남편에게 흘린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가족들이 이번 일을 통해 많은 후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위기가 찾아오셨다면 그걸 기회로 삼아 앞날에 꽃이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어이없는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도 밝혀져서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네요. 사건의 시작은 오래간만에 딸과 함께 밖에서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누군가 저를 보며 제 이름을 부르길래 얼굴을 마주하니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활까지 알고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대학 졸업 후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겨버린 상태였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머릿속에서 잊혀가던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다가왔을 때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생각나던 친구였고 제 딸에게도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얼굴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장소에서 만났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세월이 흐른 만큼 서로 많이 늙어버린 모습에 슬픔의 감정도 함께 몰려왔네요. 저희는 간단하게 차 한잔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눴었어요. 딸은 저와 친구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딸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예의 바르고 착하다며 집안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가던 도중에 딸은 다른 약속이 잡혔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뒤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부터 시간만 나면 약속을 잡았고 저희는 또 다시 가까워진 사이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고 친구와 저는 너무 놀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친구와 만나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처음 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몸을 돌린 순간 옆에 있던 친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돌려 친구가 부른 사람을 보게 됐는데 제 딸의 손을 잡고 있던 남자였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마주하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너 오늘 병원 근무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백화점에 나와 있는 거야? 설마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온 거야? 잠깐만, 예은자야, 너 딸 아니니? 이게 무슨 일이야? 좀 전에 보니까 둘이 손을 잡고 있던데? 엄마가 여기를 어떻게? 미리 소개를 시켜드려야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민이 남자친구 김승현이고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미리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조용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마주하게 될 거라곤 저희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자리를 잡은 뒤 대화를 진행하게 되었고, 친구와 저는 두 눈앞에 보이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와 친구보다 제 딸과 친구 아들은 꽤 오래전부터 서로 연인 사이로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었네요. 그런데 뭔가 친구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길래 저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던 터라 둘 사이를 보고 불만이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죠. 나도 내 딸이 네 아들과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둘 다 적지 않은 나이라 가볍게 만나는 사이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숨겨봤자 달라질 거 없잖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인사할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 아니야. 저희 현재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인사드리러 찾아뵈려 했었어요. 뭐라고? 잠깐만. 지금 둘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무슨 말이니? 몇 달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고민이었어요. 기회를 보려 했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두 분이서 정말 친구 사이셨던 거예요? 저희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 많이 당황스럽긴 하네요. 나중에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겠지만 저희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거든요. 두 분께서 저희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당장 답을 해주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일단 대충 알았으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너희들은 하던 데이트 마저 하고 은자 너는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친구의 아들이 제 딸과 연인 사이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친구와 만났을 당시 제 딸에게 보여줬던 시선과 전혀 다른 반대되는 모습으로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친구는 저를 바라보면서 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과 네 딸이 결혼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야? 이게 얼마나 불편한 관계인지 몰라? 그걸 떠나서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기 전부터 둘은 이미 결혼까지 생각하며 교제하고 있었는데 굳이 말릴 이유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와? 나는 이 결혼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너와 사돈관계로 지내고 싶지도 않아. 이게 얼마나 불편해지는 관계인지 몰라? 우리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둘이 결혼을 했다 치자. 나중에 서로 부부싸움이라도 나면 그땐 양가 집안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텐데 너는 나한테 막말을 뱉을 수 있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 우리가 학창시절 때 좋았던 추억들까지 전부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내 성격 모르니? 아주 잘 알지. 원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내 딸이 며느리감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잖아. 나는 핑계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집안이 너희보다 못 살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누구보다 내 성격 네가 제일 잘 아는데 숨겨봤자 뭐 하겠어?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우리 사이가 친구로 남고 싶을 뿐이고 결혼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 아들은 의사인데 네 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잖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 했었잖아. 너 같아도 이 결혼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겠지? 내 아들은 의사, 네 딸은 평범한 회사원. 이게 비교가 되냐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야. 나중에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친구인 너한테까지 피해가 생기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라고. 그건 극히 단면만 보고 있는 거잖아. 나는 너랑 반대되는 입장인데 애들이 좋다는데 그걸 뜯어 말리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말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 사이를 떠나 내 딸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잖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성격이라 심각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건 아닌데 솔직히 좀 실망스럽네. 내 딸을 분명 속으로 안 좋게 평가하고 있었을 텐데 나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이런 계기로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너와 내가 친구 사이던 아니던 나한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내 딸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그러니 너도 무조건 싫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본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해. 기분이 안 좋아진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에게 받는 상처보다 친구에게 받는 상처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제 딸이 옆자리에 없어서 다행이었지. 만약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분명 눈물을 쏟았을 게 뻔했어요. 딸보다 먼저 집에 도착한 저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친구의 말대로 이 결혼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둘이 좋다고 하는데 무리해서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 건지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늦은 저녁에 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저와 친구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까봐 여러 가지로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지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죠. 언제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거야? 엄마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엄마는 너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줄 거다. 하지만 엄마 친구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걱정이긴 하다. 엄마, 저희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어머님은 제가 잘 설득시켜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그때 처음 뵀을 때 저를 좋게 봐주셨잖아요. 그리고 승현 오빠가 저에 대해 좋게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반대하신 건 아니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엄마 입장에선 네가 상처받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지. 일단 네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하루빨리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부터 시켜라. 정말 결혼 생각이 있다면
그래도 무방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내 친구의 성격도 파악한 다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니? 저도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 친구의 아들부터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서둘러 저희 집에 오길 바랬었죠. 학창 시절 때부터 친구는 자신이 원하는 건 무조건 얻으려 했었지만 싫은 건 확실하게 선을 긋는 성격이라 제 딸이 며느리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마음을 열기에는 힘들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을 걸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상하면서 제 딸과 친구 아들의 결혼에 대해 밤새도록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네요. 돌아오는 주말에 친구의 아들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고 저번에 하지 못했던 대화를 진지하게 주고받았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좋은 말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조언도 해주셨네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저희 모두가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대화해봤는데 소민이를 좋게 봐주시던데요. 오히려 저는 두 분이서 친구 관계라고 하셔서 마음이 놓이던걸요. 저희 엄마가 그래도 소민이를 좋게 봐주실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을 했었다고? 나와 대화할 때는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둘의 마음은 확고하게 결정한 거야? 친구 아들은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어요. 표정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앞에서는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했던 친구가 자기 아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친구의 마음이 자기 아들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길 바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제 딸도 결혼을 위해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한참 뒤 집으로 돌아온 딸의 표정이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딸인데 내가 상처되는 말을 쉽게 꺼내겠니? 당연히 좋게 하고 돌려보냈지. 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다고. 괜히 서로의 마음에 상처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좋게 넘어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결혼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야 결혼 준비를 하지.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어떻게 말리겠니? 나도 나이가 먹었는지 성격이 예전 같지는 않아. 그럼 조만간 얼굴 좀 보자고. 친구는 세월이 흐른 만큼 성격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자식이 좋다는데 그걸 억지로 막으면서 상처 주는 건 친구도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 보였죠. 얼떨결에 아들, 딸들이 양가 집안에 인사까지 드렸으니 상견례 일정도 서둘러 잡게 되었고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런 상황들이 마냥 신기했는지 제 딸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 걱정 없을 것 같다면서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었죠. 그렇게 친구와 약속을 잡아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두 아들, 딸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친구는 저희 집안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마련한 집이 있는데 7억 정도 되거든.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 가격이 좀 있긴 한데
예단비로 10%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하더라. 그런데 네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 형식적으로 해야 될 건 치러야 나중에 서운하지 않고 뒤탈도 없을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는 7천만 원 정도야 큰 돈은 아니지만 너희 집안 형편은 내가 전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되니까 좀 걱정스럽긴 하다. 준비해 줄 수 있겠어? 어차피 적당히 쓰고 돌려줄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봉채비로 절반 주면 그게 문제될 거 없잖아.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제대로 된 격식을 차려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단둘이 있을 때도 호칭도 바꾸고 선을 넘지 않아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해도 양가 집안 결혼하게 되면 사돈지간이 되는 건데 며느리가 시댁에 왔을 때 너랑 친구 사이라고 해서 나를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서로 감정 상하지 않으려면 호칭부터 정리하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도 친구 사이가 아닌 사돈지간으로 지내는 거야. 나도 그게 편할 것 같고 오늘 이후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내가 부탁한 건 무조건 들어줬으면 좋겠어. 초반에 자리를 잡아놔야 앞으로가 편한 거라고. 당연히 친구 사이라고 해도 양가 집안 결혼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격식을 갖추는 게 맞다는 건 나도 알겠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선을 긋자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너무 딱딱한 관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를 것 같은데. 친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두 아들, 딸이 결혼을 하면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격식을 차려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억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와 만나게 된 날 이후부터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어가기 시작했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 딸을 보면서 그래도 최대한 밉보이지 않게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부유하지 않은 형편에서 상황에 맞게 모든 걸 준비해 주었어요. 친구가 원하는 조건은 다 맞춰주었고 서로 각자가 많이 바쁘다 보니 상견례를 조금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쯤에 상견례를 겨우 할 수 있었는데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친구가 제 가방에 봉투 하나를 집어넣어 줬어요. 뭔가 싶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친구는 어색한 미소와 함께 너무 늦게 줘서 미안하다며 봉채비라고 넣어둔 거였네요. 서로가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았던 터라 이해했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계속해서 봉채비를 확인해 보길 원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재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살짝 확인을 해봤는데 5만 원짜리가 4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 친구를 바라봤는데 어색한 미소로 저를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예단비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50%나 돌려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돈이 주신 예단비를 필요한 곳에 전부 다 써버렸지 뭐예요. 그래도 봉채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빈 봉투로 돌려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20만 원 넣어드렸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아들한테 줄 집이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예단비도 더 올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부분도 얘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단순한 관계도 아니니까 최대한 배려해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급한 대로 아들에게 줄 신혼집을 전세로 돌리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의사 사이 얻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아시죠? 앞으로 며느리는 인생길이 환한데 저희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7천만 원으로 내 아들을 사돈 집안의 사이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조건이더라고요. 주변의 지인분들도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데 무리봉사 시키려고 장가 보내는 거냐며 이 결혼 절대 반대하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조건 좋은 여자 널리고 널렸는데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생각해 보니까 사돈댁에서 혼수로 강남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2채 정도는 해줘야 저희도 군말하지 않고 제 아들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도 그 정도는 당연시하게 봤던데요. 제가 말한 조건이 부담스럽거나 하신 건 아니시죠? 그 정도는 맞춰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의사 사이 타이틀을 얻는 게 원래 쉬운 건 아니에요. 주변의 사이가 의사인분들 보셨어요? 예단비는 저희 용돈하라고 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번에 만났을 때랑 얘기가 다르잖아. 그리고 혼수로 강남 역세권 아파트를 2채나 해오라고? 결국 이런 거였어?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냐고. 처음부터 이 결혼 성사시킬 생각 없었으면서 예단비는 왜 다 쓴 거야? 사부인, 제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는 무조건 격식 차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친구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예단비는 그동안 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부분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만약 파혼을 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손해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따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분명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시간은 돈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하는데 따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아들이 손해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돈께서도 손해볼 생각 없으시면 제가 말한 조건 들어주시고 의사 사이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너 뭐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 딸이 네 아들을 만나면서 손해를 봤다는 거야? 정말 말하는 게 어이가 없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의사인 너 아들이 내 딸을 꼬신 거라고. 그런데 손해본 시간에 대한 보상 금액이라고? 정신 나갔구나.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당장 7천만 원 다시 돌려주도록 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너 딸이 내 아들과 만나게 되면서 손해본 시간이 얼마인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데 조건도 형편없는 여자 만나서 인생 망치는 걸 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강남 역세권 아파트 2채를 달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내가 말했잖아. 결혼하기 싫으면 그냥 파혼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파혼할 거니까 당장 내 앞에 7천만 원 가져다 놔.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많이 편했구나?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성격이 편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파혼하겠다는 거 확실한 거지?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소민이랑 파혼을 해요? 결혼식장도 전부 다 알아봤고 청첩장까지 전부 다 돌렸다고요. 저는 이 결혼 무조건 하겠습니다. 제 직업이 의사인 거랑 아파트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건데요? 정말 이렇게 멋대로 하셔야겠어요? 친구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양가 집안 전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제 딸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파혼을 하겠다는데도 예단비를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상견례장 문을 활짝 열며 들어왔고, 처음 본 사람들에게 모두가 시선이 집중이 되는 순간 친구가 급하게 테이블 밑으로 숨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몰라 정체 모를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와 비슷해 보이는 여성분들이 다짜고짜 테이블 밑에 숨어있는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설명하겠다며 소란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많은 여성분들은 이성을 잃어버렸네요. 네가 지금 나를 가지고 사기를 쳐? 설마 하고 지켜봤는데 어떻게 다른 집안과 상견례를 하고 있는 거야? 분명 내 딸이랑 결혼하게 해주겠다며? 그래서 나한테 2억이나 가져가 놓고 감히 뒤통수를 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나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 갔다면서?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돌려놓으라고. 너는 오늘 콩밥 먹을 줄 알아라. 그게 아니라요. 제가 돌려주려 했었어요. 잠깐 쓰고 돌려주려 한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제 말부터 들어보시라니까요. 5명 정도 되는 여성분들은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고, 장례는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는 의사인 아들과 결혼시켜 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요구했었고, 의사 사이를 보겠다던 사람들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연락도 받지 않고 친구가 잠적하고 있었네요. 결국 이 문제로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고,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뺏어간 친구는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돈들을 돌려받을 순 있었지만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친구는 사기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친구의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저희가 받은 상처들도 너무 커서 제 딸은 헤어짐을 선택했고, 친구 측으로부터 손해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게 되었네요.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좋은 친구였는데 현재는 사기꾼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네요. 추억은 가슴에 묻고 친구는 떠나 보내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웃음 잃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